프랑스 파리.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꽃의 도시에는 평생 동안 물을 사랑한 한 거장의 장대한 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거장은 클로드 모네. 그의 대표작이자 최고의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수련 연작입니다. 왜 모네는 수련을 작품의 테마로 삼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직접 넓은 정원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을 심었을까요? 유럽 예술기의 미로. 오늘은 인상파 최고의 거장 모네가 사랑한 풍경과 파리의 거리를 찾아갑니다. 꽃의 도시라 불리는 파리. 도시를 동서로 흐르는 센 강변에서는 예술의 향기가 풍깁니다. 센 강변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센강에 세워진 아름다운 다리는 37개나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다리라는 뜻의 퐁네프는 파리에 현존하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1607년 부르봉 왕조의 초대 프랑스 왕 앙리 4세 때 완성됐습니다. 센 강변에 있는 공원 한쪽에 웅장한 미술관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오랑주리란 오렌지 정원이란 뜻입니다. 이 건물은 19세기에 오렌지를 재배하려고 만든 온실을 개축한 것입니다. 온실이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1927년입니다. 이 미술관에는 한 화가의 뜨거운 정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화가는 인상파 최대의 거장이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연작 수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네는 일생 동안 300점에 가까운 수련을 그렸습니다. 그중 몇 점은 일본의 국립서양미술관과 브리지스톤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모네의 유작이 걸려 있습니다. 8점의 연작이 2개의 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방은 짧은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작품의 높이는 약 2m에 이르며 8점의 그림을 전부 이으면 길이가 90m 가까이 됩니다. 한 테마의 작품으로 전시실의 벽을 메운다. 이러한 전시 방법은 모네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왜 모네는 이런 형식으로 작품을 전시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화가로서의 인생을 방대한 수의 수련 제작에 바친 것일까요? 전시실의 천정은 유리로 되어 있고 햇빛 아래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네는 이 독특한 공간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외에도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많은 명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전시된 작품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파리를 중심으로 활약한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모네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상파의 거장입니다. 그가 가장 잘 그렸던 것은 나부상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은 르누아르가 만년에 많이 그린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는 풍만한 여성의 육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 작품도 르누아르 특유의 부드러운 붓터치로 여성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의 작품입니다. 세잔은 처음에는 모네, 르누아르 등과 함께 인상파의 일원으로 활동했지만 그 후 인상파 그룹을 떠나 독자적인 표현을 모색해 이러한 정모라를 많이 그렸습니다. 세잔의 독자성은 초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린 이 작품은 좌우 대칭을 강조했고 일부러 배경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잔의 이러한 독특한 화풍은 피카소를 비롯한 20세기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한 화상의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화상의 이름은 폴 기욤으로 그는 젊은 나이에 화랑을 열어 피카소, 마티스 등 재능 있는 신진 화가들을 지원했습니다. 미술관에는 그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폴 기욤이 24살 때의 초상화입니다. 기욤이 재능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 화가 모딜리아니의 작품입니다. 다면적인 얼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본 사물의 모양을 하나의 화면에 담는 큐비즘 기법이 엿보입니다. 모딜리아니는 그 기법을 피카소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 그림 또한 1915년에 그린 빨간 머리의 소녀입니다. 원래 조각가였던 모딜리아니는 아프리카의 조각에서 힌트를 얻어 독특한 인물 표현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200점 가까운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이 인물화였습니다.
그가 만년에 그린 젊은 견습생에는 병들고 고뇌하는 모딜리아니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듯한 느낌입니다. 오래전 최고의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파리에 모여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멀리 파리까지 왔던 것일까요?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된 근대 회화의 거장들의 정열을 느껴보기 위해 그들이 청춘을 보낸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몽마르트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술의 도시 파리. 19세기 말부터 많은 화가들이 아틀리에를 차린 몽마르트를 가기 위해 피니큘레르라고 하는 케이블카를 타겠습니다. 이 피니큘레르는 1900년에 개통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로 천천히 언덕을 올라갑니다. 몽마르트는 파리에서 가장 높은 130m의 언덕에 있습니다. 약 2분이면 언덕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많은 여행자들과 함께 역에 내립니다. 몽마르트에서 내린 우리를 맨 처음 맞아준 것은 1912년에 완공된 사크레 퀘르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몽마르트의 상징입니다. 사원 앞 광장에 서면 아름다운 파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화가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파리로 온 젊은이들은 이곳 몽마르트에 거처를 마련하고 창작 활동에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새로운 표현을 모색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모딜리아니를 비롯해 그의 친구였던 피카소와 위트릴로, 그리고 후에 인상파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는 르누아르와 드가, 로트렉 등이었습니다. 쟁쟁한 화가들이 가난하지만 정열적인 나날을 이곳 몽마르트에서 보낸 것입니다. 많은 젊은 화가들이 몽마르트에 모여든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는 20대에 이 아파트에 아틀리에를 차리고 새로운 화풍을 추구했습니다.
현재 몽마르트의 역사 박물관이 된 이 건물에는 위트릴로의 아트리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뒤에는 르누아르가 살던 아파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선이란 이름의 방세가 싼 아파트가 있던 자리인데 이 집에 피카소와 모딜리아니의 아틀리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허름한 연립주택 같은 아파트는 걸을 때 바닥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생강에 떠있는 빨래용 배인 세탁선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많은 화가가 그림 실력을 갈고 닦은 몽마르트의 거리에서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작은 캔버스에 그리고 있는 것은 몽마르트의 상징인 사크레 퀘르 사원입니다. 45년 동안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그려왔다는 에릭 씨에게 몽마르트의 매력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C'est notre vie, c'est la peinture, les amis, l'ambiance qui est agréable. On travaille en plein air, on est très bien, très bien. On a beaucoup de contacts avec des pays, des gens de tous les pays. C'est résumé à ça. C'est la liberté. Vous habitez à Montmartre? J'ai un petit atelier derrière et j'habite à 10 minutes à pied dans le 9e parce que les immeubles sont plus faciles à acquérir qu'ici. Montmartre est très très cher. Et voilà Rosalie aussi, je vous présente ma chienne Rosalie. C'est la mascotte de la place, tout le monde la connaît. C'est notre cantine. D'accord. 몽마르트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에릭 씨가 멋진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릭 씨가 단골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Voilà. Alors c'est le restaurant. C'est le seul endroit où il y a un petit jardin exceptionnellement. 파리에서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가게는 예부터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Voilà, des tableaux anciens, un décor qui est resté tout à fait exceptionnel. 이 가게가 문을 연 것은 언제일까요? Depuis un siècle. Un siècle, donc Oui, 100 ans. intact. Oui, intact, pareil comme avant, depuis plus d'un siècle. D'accord. Donc il y a beaucoup d'artistes qui visitent ici. Oh oui, bien sûr, il y a des bouquins qui sont parus. Ça a été ouvert par une dame qui s'appelait la mère Adèle, qui était l'ancienne propriétaire du Lapin Agile. Et quand elle a ouvert ici, tous les gens du Lapin Agile venaient manger ici. Il y avait Picasso, il y avait Apollinaire, il y avait Roland d'Orgelès, il y avait tous les artistes qui étaient là, venaient là. 다양한 예술가가 허물없이 어울리고 활동한 몽마르트에선 지금도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마음의 안식처로 삼은 가게가 있습니다. 샹송바인 오라팽 아질입니다. 날쌘 토끼라는 뜻의 이 가게는 피카소와 위트릴로 등이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건물 안에는 지금도 옛 화가들이 사랑했던 그리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19세기에 파리에서 꽃피운 인상파,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은 20세기의 근대 회화의 거장들. 많은 화가들을 매료시킨 몽마르트의 거리에는 지금도 그들이 사랑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와 예술의 향취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체코. 체코에서 태어나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약한 화가가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 재능을 꽃피우고 이국 땅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폰스 무아입니다. 그러나 무아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족애에 눈을 뜬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갔습니다. 왜 무아는 그의 반생을 민족애를 표현하는 데 바쳤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그리고자 했던 민족의 긍지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예술기행 미로. 오늘은 무아가 그린 체코의 영광과 고난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프라하의 역사지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입니다. 중세 시대의 아름다운 거리가 그대로 보존돼 체코가 걸어온 역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곳이죠. 체코는 10세기에 보헤미아 왕국의 탄생으로 번영을 구가했지만 15세기 이후 500년 가까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지배하에 놓여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체코는 그 후에도 나치 독일의 세력과 소련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공산주의화 등 늘 주변 여러 나라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 왔습니다. 고시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체코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프라하 국립미술관의 분관인 벨리트르슈니 궁전입니다. 이곳은 원래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견본시 회장으로 세워졌는데 1995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Národní galerie v Praze patří k nejstarším galeriím v Evropě a vůbec na světě. Je o rok mladší než Louvru, založená 1796. Teď stojíme ve Veletržním paláci, což je první velká funkcionalistická stavba na světě, navržená na začátku 20. let a je to jeden z nejkrásnějších prostorů, které vůbec máme. Je sídlem sbírky moderního a současného umění. A teď právě jsme ve 4. patře, kde jsou prezentována díla autorů z přelomu 19. a 20. století. 미술관 4층에서는 유럽 각국의 여러 명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란 작품입니다. 후기 인상파의 거장 반 고흐가 죽기 몇 개월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남프랑스 아르레에서 살던 반 고흐는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는 입원 중에도 붓을 놓지 않고 병원에서 보이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삼나무가 있는 밀밭도 그때 그린 것입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던 때였지만 이 그림에선
반고흐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앙리 루소의 초기 대표작 나 자신입니다. 이 작품은 파리 세관의 세관원이던 루소가 일하는 틈틈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에는 1889년 성황리에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를 나타내는 만국기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에펠탑이 보입니다.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루소는 이미 화가로서의 자신감이 충만해 보입니다. 루소는 이로부터 3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엉플레르 부두의 마리아호입니다. 점묘화법을 확립시켜 신인상파 시대를 연 쇠라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 옹플레르는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의 소재를 즐겨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쇠라도 1886년 이곳을 방문하여 여러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눈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고찰하여 빛과 색채를 교묘히 융합한 쇠라의 점묘화법은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5층에는 체코 출신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색채로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것이 무하의 대표작 슬라비아입니다. 우아한 표정의 슬라브 여신이 손에 들고 있는 건 고리인데 이것은 슬라브 민족의 영원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여신의 무릎에는 부활의 상징인 제비를 그리고 합스부르크가를 연상케 하는 독수리는 낮은 위치에 그림으로써 무하가 민족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아 이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신의 주변을 장식하는 것은 무하가 특히 잘 그렸던 아르누보 형식의 식물 문양입니다. 민족 창가라는 테마를 위한 그림이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파리에서 성공을 거두어 부와 명성을 얻은 무하는 40살을 지나 민족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뜨거운 민족애를 느낄 수 있는 체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불릴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프라하입니다. 중앙유럽 최대의 관광도시답게 매년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죠.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프라하 성이 의연히 서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이라는 이 성은 10세기에 탄생한 보헤미아 왕국의 번영의 상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프라하 성의 대표적인 건물,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10세기 초엽에 초대 보헤미아 왕 바출라프 1세가 이 자리에 작은 교회를 세운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20세기 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축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31년 무화가 디자인한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 성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중앙에는 바칠라프를 기독교로 인도한 할머니 성 루드밀라와 어린 시절의 바칠라프가 보이는군요. 두 사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인들과 함께 중앙 아래쪽에 슬라브 여신인 슬라비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바칠라프 1세는 가톨릭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헤미아 왕국을 인정하게 하고 발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칠라프 1세가 죽은 후 유골은 이 예배당에 안치됐고 그는 체코의 수호 성인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인 바칠라프의 동상은 지금도 도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14세기에 들어 당시 보헤미아 왕이었던 카를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프라하는 제국의 수도가 되어 황금 시대를 맞이합니다. 불타바강에 걸린 카를교는 1357년 카를 1세 때 건설된 것입니다. 다리 난간에 세워진 그리스도교 성인의 동상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완성함으로써 프라하는 동서유럽을 잇는 주요 거점이 되어 커다란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카를 1세는 왕국의 문화 발전에도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유럽 사상 첫 대학인 카를 대학도 설립했습니다. 카를 1세에 의해 프라하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유럽 최고의 도시로 발전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438년 합스부르크가의 알브레이트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후 체코는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 후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이웃 국가의 세력 다툼과 종교 전쟁에 휘말려 체코는 길고 어두운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프라하 중심부에 있는 18세기에 세워진 궁전 안에 무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아르누보의 총아로서 1세를 풍미한 알폰스 무화가 파리에서 그린 작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합스부르크가가 지배하던 1860년 체코 남부의 이반치체에서 태어난 무하는 빈과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파리의 인쇄회사에서 잡지와 광고 사파를 그리던 무하에게 일대 전기가 찾아온 것은 그가 34살 때인 1894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무대를 위한 포스터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문을 한 사람은 당시의 대여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습니다. 새해 초에 시작될 지스몽다라는 연극의 포스터 제작을 의뢰해온 것입니다. 당시 무하는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는 사라의 갑작스런 의뢰를 기꺼이 받아들여 불과 일주일 만에 포스터를 완성하게 되죠. 2미터가 넘는 세로로 긴 종이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라를 거의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장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무하의 포스터는 단숨에 파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Francouzi reagovali, vůbec Pařížani skvěle, byla to pro ně naprosto novinka. Alfons Mucha vymyslel úplně nový systém, jak vyobrazit člověka na plakátě, udělal vlastně z toho reklamní plakát, čili komerční záležitost na velice vysoce kulturní úrovni, vlastně na nejvyšší estetické úrovni, jaká šla. 무하는 이 포스터의 대성공에 힘입어 사라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잇따라 사라의 무대용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래픽 아트계의 정상에 올라선 것입니다. 명성을 손에 넣은 무하는 동시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더욱더 세련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무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900년) 제5회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관의 장식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무하가 작품을 위해 남슬라브족이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해 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엔 슬라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상업예술의 세계에 몸담고 있던 무하가 민족을 위해 자신이 예술가로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세기부터) 합스부르크가의 통치하에 놓였던 체코.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력은 교육과 문화에까지 뻗쳐 사람들은 체코 사용이 금지됐고 독일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코 사용이 허용됐던 전통 예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형극이었죠. 1924년 건설된 국립 마리오네트 극장은 고난의 시대를 견뎌온 인형극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극장 중 하나입니다. 이 극장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늘 많은 관객들로 북적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바니가 상영 중입니다. 옛날부터 체코의 인형극은 발레나 오페라를 각색하거나 또는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풍자를 희극으로 표현한 작품을 상연해 서민들 사이에 인기였습니다. 억압된 정치 속에 힘든 나라를 보내면서도 민족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고 모국어와 전통 문화를 지켜낸 체코인들의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인형극에 보이지 않는 주역은 인형사입니다. 노래와 음악에 맞춰 마리오네트를 섬세하게 조정합니다. 재미있는 움직임이나 섬세한 감정 변화를 보이는 인형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하 시내 주택가에 있는 마리오네트 제작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요세프 비크넬스입니다. 14살 때부터 인형을 만들어 온 장인 중의 장인이죠. 자택 겸 공방인 이곳에는 요세프 씨가 만든 작품들과 제작 중인 인형들이 있습니다. Já se vždycky snažím, aby i ty čerti, i ty vodníci a všechny tyhle ty, dá se říct, pohádkový příšery, aby byli laskaví, aby vypadali hezky, aby nebyli strašidelní, aby byli spíš takový přihlouplí, ale hlavně, aby byli laskaví. Takže to je takový moje krédo. Já žádnýho čerta neudělám, aby byl zlej. Nakreslím návrhy. 인형극 중에는 창작품들이 많아 그때마다 새로운 인형들이 탄생합니다. 극의 내용과 인물의 성격을 듣고 모습을 떠올리며 상상도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형의 모습을 완성하죠. 그리고 상상도를 토대로 실제 인형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귀여운 마리오네트를 제작하는 데에는 상상도를 그릴 때부터 완성까지 1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인형 옷도 요세프가 디자인해 만듭니다. Pro ty dětský diváky je ta loutka strašně důležitá, protože když jdou na představení, kde jsou živí herci, nikdy s nimi nenavážou takový kontakt, jako s těma loutkama, který vlastně se dá říct, že ta loutka je příbuzná těm hračkám, který mají doma, těm medvídkům a panenkám, s kterými si hrajou a s kterými si rozumějí. A potom v tom divadle prostě s nimi daleko spíš navážou kontakt, takže oni se dokážou i přes tu rampu s těma loutkama bavit a dokážou jim odpovídat a samozřejmě jsou daleko líp zatažený do toho děje. Jo. 요세프 씨의 꿈은 작품의 줄거리부터 무대 미술, 마리오네트까지 모두 자신이 만든 창작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프라하 구시가에는 하벨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가 이어져
시민의 부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시장에는 체코의 미nie품을 파는 가게도 많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마리오네트도 선물로 꾸준히 팔린다고 합니다. 마리오네트는 하벨 시장뿐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오네트 사이에 커다란 눈을 한 검은 인형이 많이 보입니다. 프라하 거리에선 이 인형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인형뿐 아니라 접시나 컵에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프라하의 선물 가게에선 이 인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형은 체코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에 등장하는 크르텍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기 두더지 크르텍과 숲속의 친구들은 1957년에 제작하기 시작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입니다. (1960년대) 들어 TV가 보급되면서 크르텍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체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은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했던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몰두하게 됐죠. 그런 예술가 중 하나가 이지 바르타스입니다. 1948년 프라하에서 태어난 바르타스는 체코 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칸 영화제에도 초대되는 등 체코의 애니메이션 업계를 이끌고 있는 영상 작가입니다. 바르타스의 작품은 대부분이 인형과 모형을 사용한 입체 애니메이션입니다. 체코에서는 인형 애니메이션이 많이 제작돼 왔는데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전통 예능인 인형극입니다. 바르타스가 2009년에 만든 다락방은 살아있다라는 작품은 주인에게 잊혀진 장난감과 인형들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나무 블록이나 인형으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듯 바르타스는 넘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모라브스키 쿠름노프 성은 13세기에 지어진 성입니다. 이 성 안에 무화가 16년이나 되는 세월을 들여 완성한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슬라브 서사시란 이름의 20장으로 된 연작입니다.
모든 작품이 가로 세로 4m를 넘는 대작으로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영광의 역사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화려한 세계에서 살던 무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라브 민족의 뜨거운 영혼이 흘러넘치고 있을 뿐이죠. Alfons Mucha, když se vrátil v roce 1910 ze Spojených států, tak už měl nějaké skici, měl nějaké představy, ale přesto si ještě jednou projel všechny země. Byl na Balkáně, byl v Rusku a byl v Polsku, aby všechny tady tyhle poznatky získal na vlastní kůži a pokračoval v té své ideji namalovat tady toto dílo. 리겐섬의 스반토비트 축제라는 작품입니다. 연작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작품에선 슬라브 민족이 그리스도교 이전의 원시 종교를 믿던 시절의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그러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와 절망한 듯 고개를 떨군 젊은이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림 위쪽에 그려진 불길한 미래입니다. 슬라브 민족의 땅을 빼앗으려는 노르만 민족의 싸움의 신과 죽음에 직면한 슬라브의 병사입니다. 무아는 이 작품에서 민족을 덮칠 비극을 그린 것입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하는 얀 후스라는 작품입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는 등 세속화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난했습니다. 이 그림의 무대가 된 베들레헴 교회는 당시 체코어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415년) 가톨릭 교회는 얀 후스를 이단자라 선고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후스의 가르침은 후스파라 불리는 신도들에게 계승되어 이후 머지않아 가톨릭과의 20년에 이르는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슬라브 보리수 아래에서의 슬라브 젊은이들의 맹세라는 작품입니다.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민족의 충성을 맹세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체코를 상징하는 보리수와 슬라브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1874년) 체코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청년 체코당은 1895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아는 슬라브 민족의 신성한 의식을 그린 그림에도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감과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Mucha pro ně znamená všechno. Mucha je duší tohoto kraje, ze kterého vzešel. Narodil se 10 kilometrů odtud v Ivančicích a lidé místní ho uctívají, silně uctívají a vede to až ke zbožnění.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슬라브 찬가입니다. 이 작품에는 슬라브 민족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파란 부분은 민족의 기원을 나타냈고 위쪽의 밝은 부분은 보헤미아 왕국의 찬란한 역사를, 어두운 부분은 타국에 지배당한 굴욕의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하가 민족의 자긍심을 품고 이 슬라브 서사시를 한창 그리고 있던 1918년, 민족의 염원은 드디어 이루어져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되어 자유와 독립을 획득한 것입니다. 민족의 혼과 자긍심을 그리는데 반생을 바친 화가 알폰스 무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화폭에 담은 대작 슬라브 서사시를 그는 체코 국민과 프라하시에 기증했습니다. 체코는 독립 후에도 제2차 세계대전, 공산주의 시대, 그리고 민주화 등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을 동안 격동에 휩쓸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계를 잃지 않고 살아온 체코인들의 마음의 토대가 된 것은 무하와 스메타나가 예술을 통해 표현한 민족의 자긍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타바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엔 무하와 스메타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된 프라하 사람들의 모습을 영원히 지켜볼 것입니다.